자, 비대위원님. 경기지사 누구 대 누구가 붙을 것인가? 자, 민주당 누구? 국힘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랑 그리고 민주당에는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격전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전국 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하나씩 한번 꼽아 보시죠. 우리 위원장님. 많은 분들께서 전통적으로 주목하시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도 있고 최근에 뜨거운 대구나 경북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네. 제가 현재 경기도 내 지역구 현장에서 뛰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예. 이번 대선을 보면 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1,3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전국적인 결과랑 다른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전 지사의 영향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도내 위성 도시로 이주하신 유권자층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근소하게 열세를 보였던 이 경기도 그리고 31개 시군구 지자체장 선거 결과가 차기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의 어떤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경기도가 지금 대선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열세였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좀 딛고 승리를 거머쥘지 이런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 비대위원님은 저도 뭐 경기, 서울 이런 부분이 사실 뒤집힐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아주 고정적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양측의 입장에서도. 예? 그렇고 충북이나 충남 관련해서도 아마 되게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는 언론의 관심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이 지역이 어딜 향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윤 당선인을 지지했지만 대선에는 근데 조금 견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다 힘 실어주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관심사가 아닐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지자체장 선거도 물론 언론에 관심을 갖겠지만 기초지자체장에 도전하는 젊은 그 후보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대체적으로 험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지역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30대 혹은 40대 초반에 기초지자체장 벨트가 꾸려질 것인가 아닌가. 그럼 국힘에서도 저는 등장한다고 하면 저는 아주 반가울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것들이 되게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경기는 거의 두 분이 공통분모로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두 분의 신들린 듯한 점찍기 미래 내다보기를 한번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양당의 후보 어떤 매치업이 될 것인가. 자, 비대위원님. 경기지사 누구 대 누구가 붙을 것인가. 자, 민주당 누구? 국힘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랑 그리고 민주당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줄 잘 서라.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경선이 막 시작되고 해서 제가 더 이야기 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부적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그래도 비대위원이고 지도부에 있어서 제가 좀 요 상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대위원이라서 특별히 봐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유승민 대 땡땡땡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유승민 대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위원장님 누구 대 누구? 저는 뭐 비대위원이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께서 유승민 후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깔고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다면 저는 김동연 전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유승민 대 김동연. 네. 이건 빅매치인데요. 일단은 대선 후보급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와, 유승민 대 김동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유승민 전 대표가 이긴다고 보고 이긴다고요? 있죠. 근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 안 되고 근거를 얘기해야지. 근거를. 그냥 최근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목도 자체가 일단은 다르고요. 물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아주 정책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계시고 또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체급 자체가 같은 대선 후보였다고 하지만 최근에 저희 4강까지 올라가서 보여주신 어떤 정치적인 대안이나 이런 모습들이 유승민 후보가 워낙에 탁월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실력에서도 인지도 면에서도 결코 질 일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쪽은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 열세를 딛고 유승민 후보가 될지 뭐 아직 모릅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될지 나중에 틀린 사람들 와가지고 다 벌칙 받아야 돼. 자,
그러면은 저는 서울도 관심이 있어요. 일단은 오세훈 지금 시장은 나오는 거 뭐 거의 확정적이고 이거는 좀 편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 누구 가능성? 한 명으로는 좁힐 수가 없고. 그럼 넓게 여러 그렇죠. 명 지금 뭐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여러 명. 박주민 의원님이 계시고 박주민 의원. 송영길 전 대표가 예.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님도 또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용진 박용진 의원.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경쟁을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데 근데 또 음. 함부로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 선거를 뛴다고 하는 거 녹록한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 박주민, 송영길 네. 요 정도 언급해 네. 주셨고요. 자,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 찍어주세요.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께서 재선에 도전하실 확률이 가장 크니까 거기에 대한 카운터 파트너로 조금 저희가 누가 좀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송영길 대표나 혹은 이제 박영선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나오시면 저희가 공격할 포인트도 많고 공략할 포인트가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나 박용진 전 후보 같은 경우가 나오면 오히려 좀 껄끄럽고 이게 프레이밍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쇄신, 젊은 피 뭐 이런 걸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을 주도적으로 해서 그걸로 공격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어해야죠. 그렇군요. 온몸으로. 임대차 3법은 예. 사실은 저는 이제 더 후퇴할 게 아니라 보완해 가야 된다는 입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예. 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임대차 3법이 대선 이 서울시장 선거에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이 곧 당선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죠. 그 중에서 대구. 야, 여기 뜨거워요 지금. 뭐 김재원 최고도 뭐 잘 알고 제가 뵙고 뭐 홍준표 의원도 뭐 뵌 적도 있고 그런데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룰 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요.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또 홍준표 의원께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죠. 이제 근데 김재원 어제 전 그만뒀죠? 최고, 전 최고를 또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기도 했는데 꼭 이 홍준표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룰 세팅이나 공천 과정에 있어서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와 최고위가 소통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수로 뛰겠다고 결심하신 김재원 최고께서 사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페널티 부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후보를 특정해서 겨냥했다기보다는 해당 행위 그리고 주요 인적 자원 손실 방지 차원에서 공당으로서 저는 고려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룰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과정이 이 김재원 최고의 참여 때문에 다소 정쟁화됐다.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그리고 관련된 공방이야 지금까지는 경쟁하는 후보자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좀 정책과 비전 이후에 건강한 공방이 펼쳐지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핵심적인 거는 그 현역 의원이 출마하면 10% 감점 그리고 뭐 탈당했다가 5년 내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사람은 15% 감점에서 25%잖아요. 지금 네, 감점이. 맞습니다. 요거를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의를 요청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이거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공교롭게도 이게 홍준표 의원께 더블로 부과돼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이게 김재원 최고께서 있었기 때문에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거지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두 개 다 사실 당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를 원칙적으로 뒤집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홍준표가 싫어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권지웅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요? 그러니까 정당한 그 김재원 최고가 룰을 만들어서 본인의 유리하게 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내부 사정을 면밀히 알지 못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렇게 곽 위원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지금 이 페널티는 당이 운영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페널티라고 생각됩니다. 그 페널티가 왜 하필 이번에 김재원 최고가 대구에 나갈 때 딱 갑자기 신설이 돼서 본인이 그걸 만들고 지금 최고위원회 내려오고 딱 뛰어들었냐 그 얘기가 지금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홍준표 후보 이제 후보가 될 후보 입장에서는
야, 왜 하필 지금부터며 이렇게 됐냐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볼 법하지만 정당 차원에서 이걸 다시 되물린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고려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게임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홍준표 의원은 그냥 의원으로서 계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제 당내 경선까지는 어차피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아니니까 아마 정치적인 타격이 홍준표 의원에게 있기는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워낙 불사조처럼 또 잘 살아나시는 분이라서 이분이 그동안 인생 역적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인수위 정책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임대차 3법 이건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폐지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곽관영 위원장님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게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 물량 수요, 그다음에 공급에 상당한 왜곡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종부세 등 보유 비용 문제랑 맞물리면서 이게 결국은 세입자들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업계에서도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기존 법률로 과감하게 환원해야 된다. 이런 원래 주장까지 없던 걸로 하고. 네네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불가피한데요. 문제는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줄지 그게 미지수라서 좀 걱정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2년 살면은 2년을 더 살게 할 권리를 주는 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그래서 뭐 인상폭은 5%였나요? 5%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맞습니다.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전월세 상한제나 뭐 신고제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니 결국은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면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가능한가요?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는 우선 이제 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세입자가 힘들다. 근데 과연 그런가부터 저는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번에 2년 전에 개정될 때 핵심은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예. 보장되는 기간이.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88년에서 89년 사이에 1+1. 원래 1년을 살 수 있었는데 2년까지 살게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30년 동안 정말로 그 법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왜곡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있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 시장이 왜곡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바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최근에 국토부가 이게 이제 법이 시행되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법이 아니다 보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 지금 원래 3.5년을 평균 살았는데 세입자가 예. 지금 평균 5년을 살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2년만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서 이때는 2년만 사는 건 아니고 더 그때 사니까 3.5년 정도 살았는데 예. 이걸 4년으로 늘리니까 지금 아. 평균 5년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인간에게 이사하는 거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극강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본이 이제- 한 4장 정도 돼요, 제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이 법 때문에 혼란이 생기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부터 좀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정말로 많은 세입자가 이 법 때문에 괴롭다고 하면 민주당이 더 나서서 바꾸겠죠. 근데 저는 지금 거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2020년 7월 말에 이게 법이 통과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아직 2년이 안 됐거든요. 네. 법에 그러면은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1년이 좀 넘어가면서 음. 이 법으로 인한 세입자의 안정 내용들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국토부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초기에 있었던 혼란만으로 이 법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더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반박. 예.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어쨌든 지금 이게 시행 이후에 2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착되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임대차 3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법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임대차 3법과 함께 수행했던 부동산 정책들, 그다음에 이런 보유세에 관련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예.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 임대를 하시는 그 분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된다는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제로 보면 전세 가격을 뭐 급격하게 올린다든지 물론 네. 상한제가 있지만 최대한 땡겨서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전세 자체를 아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전세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쫓기거나 형태를 달리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통계청 자료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예. 과연 이것을 정말 왜곡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른 정책과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려면 물론 시간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두 분한테 다 질문을 네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지금 제가 2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 2년을 살고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5%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에 그렇죠. 뭐 이제 재계약을 하는데 그 와중에 집값이 너무 뛰었어. 네. 그래서 시중에는 3억 원에서 4억 원이 돼버렸어. 이게 그 집값이 뛰니까 전세도 같이 뛰어서 그러면은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못 올려받는 것이 불만.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일종의 꼼수처럼 생각해내는 게 이제 제가 입주해서 살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 뭐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집값이 엄청 막 문재인 정부 때 뛰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안정화가 되면은 사실은 이 제도는 또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이제 양측의 뭐 어떤 장단점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청취자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권지웅 비대위원님은 일단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계약이 이제 끝났을 때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임대차 3법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계약갱신권이 없으면 없어지는 문제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가격이 오르면 갱신을 할 때마다 그 걱정을 겪게 되는 거고 또 아까 사례로 이야기해 주셨던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고 해서 사실 계약갱신권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인의 집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겠다고 하고 실제로 살면 저는 그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께서 본인이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조금 한동안 비워놓았다가 다시 높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경우이죠. 근데 이 경우에도 지금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속속 드러나니까 예. 뭐 이 사례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건 그렇게 집주인이 사실은 세입자 기존에 살았던 세입자를 속였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될 문제지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야 될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맨 마지막 게 신고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것을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가 됨으로써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기 실거래가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또 되돌려야 되냐.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뭐 신고제는 사실은 쟁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실제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바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고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허점들을 파고들어서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 보완을 해가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더 본질적인 부분은 집값을 이제 안정시켜서 그런 일들이 애초에 본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같이 제도적으로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건데 이 임대차 3법을 지금 이런 현행 상황에서 꼭 유지를 하면서
보완해가면서 누더기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이거를 아주 과격하게 되돌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인수위 내부에서는 이 기간에 대한 어떤 2년 플러스 2년이던 걸 3년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생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막 되돌리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기보다는 예. 현행 문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역시 여야는 싸워야 제맛이야. 공감하고 이런 거 별로야. 싸워야 제맛이고 지금 두 분 서로 들어주는 차분한 토론이 매우 편안하고 경청하게 된다고 유은호님이 말씀해 주셨고 문자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역시 부동산이 다 뜨겁네요.